안녕하세요.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133화 반개이윤입니다. 강이름 반, 신의 개, 저이, 다스릴 윤입니다. 여기 반개는 중국 섬서성 부근 위수라는 큰 하천의 지류에 있던 이 넓적한 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혹은 그 돌이 있던 이 하천을 이 반개라고 합니다. 강태공이 그 넓적한 돌 위에서 낚시를 했다 하여 이 반개는 강태공을 일컫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강태공과 이윤을 의미합니다. 이 이윤은 우리가 은나라로 아는 상나라 재상입니다. 탄금을 도와서 하나라를 멸망시키고 상왕조의 기초를 다진 명재상이 이윤입니다. 그리고 이 강태공은 기원전 11세기 주나라 여기 문왕과 인연을 맺었고 그 뒤를 이은 아들 무왕을 도와 상나라를 멸망시킨 이 명재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유는 이 강태공보다 한왕조 앞선 사람이죠. 그런데 운율 때문에 이제 뒤에 배치되었습니다. 이 강태공은 이 주 문왕을 만나기 전에 위수의 이 반계에서 낚시를 했고 이유는 상탕왕을 만나기 전에 시냐라는 곳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실제 이 반계 이윤의 제대로 된 문구는 이 반계 강상 시냐 이윤이 되겠습니다. 강상은 이 강태공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강상과 시냐를 뺀 이 두자 반계 이윤으로 이 사자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더 짧게는 이 보통 위신이라고도 합니다. 즉 위수에서 낚시를 했고 신야에서 농사를 지었다 해서 그 강태공과 이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두 명 다 재상으로 발탁되어서 이 석은 구왕조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연 명재상들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다음에 나올 사자 좌시아형에서 다시 한 번 더 언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아형이 이 이윤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강태공에 대해서 그럼 오늘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주문왕은 주역에 조금 해박했는데 어느 날 사냥을 가기 전에 점을 쳤더니 짐승이 아니라 천하를 낚는 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가서 만난 이가 위수에서의 여기 반개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이 여상이었습니다. 여상은 또 강태공의 또 다른 이름이죠. 이때 이 여상의 나이가 70 혹은 80을 훌쩍 넘겼다고 하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중국은 뻥이 좀 심하거든요. 나중에 뭐 이혼한 아내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40이나 50 정도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왕은 여상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이 인물이 대단한 걸 알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바로 태공이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태공은 보통 임금의 아버지를 뜻하지만 조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왕의 이 조상들 혹은 아버지가 원하던 사람이라 해서 이 여상 혹은 강상은 이 태공망이라는 별호를 얻게 되었으며 이 성이 강씨였으므로 그 성을 따서 강태공으로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이 강태공은 성이 강씨고 이름은 상, 그래서 처음에는 강상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제나라 제후가 되어서 여지방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여시성을 갖게 되어서 여상으로 바꿔 부르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이게 그의 어머니 성이 강씨고 원래 여시였다는 그런 애매한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강태공은 수많은 강씨와 여시의 시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기 이 초상에 적힌 이 강여상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강상 혹은 여상이 되어야죠. 강태공은 이
문왕의 국사 즉 서성이 되어서 이 문왕을 도와 나라를 다스렸으며 그 뒤를 이은 무왕을 보좌해서 부패한 상왕조를 무너뜨리고 주나라를 중원의 패권국가로 만들게 됩니다. 강태공은 이 문왕, 그의 아들 무왕, 그의 아들 성왕, 광왕 등 4대에 걸쳐 이 왕의 서성 즉 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이 제후국인 제나라는 훗날 천추전국시대 패권국이 되기도 합니다. 진시황에 의해서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았던 나라가 바로 제나라죠. 강태공은 매우 뛰어난 이 전략가였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공자를 문신에 비유한다면은 강태공은 무신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의 병법서 육도 그리고 삼약은 이 중국 고대 최고 병법서로 꼽는 무경칠서 중 바로 두 권이 이 육도와 삼약이 되겠습니다. 손무의 손자병법도 강태공의 육도 삼약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 강태공을 이 문왕은 여든이 넘어서 넘은 노인 즉 강태공이 여든이 넘어서 만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4대에 걸쳐 또 이 왕들을 섬겼을까요? 설에 따르면은 강태공은 이 여든 이후에 만났지만 실제 140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대단히 오래 살았죠. 이게 중국인들의 뻥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강태공을 일컬어서 궁 80, 달 80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궁색하게 80을 살고 다시 80년을 이 활발하게 천하를 경영했다는 말입니다. 이는 강태공의 인생 역정을 잘 나타낸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옛 기록은 이 과대 포장하는 게 좀 많아서 믿기는 힘들지만은 어쨌든 강태공이 뒤늦게 입신해서 오래 살았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강태공과 좀 비슷한 이가 있다면은 임진왜란 때 행주대첩으로 유명한 권율 장군이 있습니다. 권율은 마음 넘도록 먹고 놀기만 하다가 46의 뒤늦은 나이에 병가에 급제하여 팔도 도원수까지 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재미난 거는 그 권율의 사이가 우리가 아는 그 이항복이죠. 그런데 이항복이 과거에 급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난리가 났죠. 사이가 저런데 당신은 뭐하냐고. 하도 타박이 심해서 이 장인된 도리로 과거에 나갔다고 합니다. 권율은.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 이름 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는 여기 돌석과 차례번, 여기 차례번이죠. 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돌석은 제가 이미 앞서서 이 언덕을 구르는 돌 혹은 이 돌소리에서 나온 자행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차례번은 여기 보면은 밭전자와 여기 분별할 변이 이제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럼 분별할 변을 보면은 이건 육식동물의 발자국 혹은 발바닥을 그린 것이라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골자의 제자 방식이 직감적으로 알 수 있도록 단순화시킨 거라고 생각할 때 이 각골자형은 아무리 보아도 이 짐승의 발바닥이나 발자국처럼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추측건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곰이나 호랑이 같은 산짐승이 이 나무에 자기 영역 표시를 한 이런 흔적으로 보입니다. 이 십자 모양이 이 근문에서 보면은 이 십자 모양이 이 손 모양인 왼손자에 이렇게 가깝게 마치 이 날카로운 발톱처럼 이렇게 그려진 것으로 보아서 이는 이 날카로운 발톱으로 이 긁는다는 표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점이 되는 게 이 긁은 이 자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날 이 자형 자체도 이 나무목에 이렇게 스크래치 당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 짐승이 이 나무에 자기 영역 표시를 하는 걸 잘 묘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호랑이가 지금 자기 영역 표시를 하는데
이 자국은 호랑이가 낸 것은 아니고 곰이 낸 자기 영역 표시 자국입니다. 이렇게 세로로 끓기도 하고 가로로 끓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별할 변은 원래 의미는 이 영역 표시, 영역 구분을 뜻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날 그 의미는 그 영역 표시라는 의미가 발전해서 분별하다, 구분하다, 밝히다 또는 나누다, 지혜롭다, 바로잡다는 뜻으로 다양하게 발전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역 표시는 보통 이렇게 한 군데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영역에 걸쳐서 두루 하기 때문에 그 이 분별변은 또 다른 의미로 두루편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이 발톱으로 이 나무를 깎아낸다 해서 이 깎을 편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한편 이 분별할 변과 매우 비싼 자형으로는 여기 켈체자가 있습니다. 이는 나무 순이나 열매를 이 손으로 이렇게 따는 모습을 나타내는 자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형태가 이 나무목과 손톱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켈체자와 분별할 변을 혼동하여 적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PPT를 작성하면서도 혼동된 걸 봤습니다. 다시 이 차례 번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는 분별할 변자에 받전자가 들어간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검문자형을 보면은 이 사각 형태의 받전자는 아니고 이 아래가 둥그스름한 형태입니다. 이는 이 분별할 변이 이 날카로운 발톱이라는 그런 속도 시스템으로 이 평평한 여기 발바닥을 그려내어서 이 전체 자형 전체를 짐승 발바닥을 나타낸 그런 자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번의 처음 뜻은 짐승 발바닥 이란 그런 의미였으며 다시 얘가 가진 경계 영역이라는 그런 뜻과 합쳐져서 중국에서는 어떻게 쓰냐 하면은 변방을 뜻하는 이 자형으로 이 차례번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보통 중국이 변방을 의심내니까 야만족, 짐승 같은 나라라는 그런 업신여기는 그런 사상이 들어간 자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보통 이 야만족의 나라, 변방이라는 뜻으로 이 범방이라고 이렇게 보통 주변국을 부르고 있습니다. 옛날 고수를 보면은. 그래서 이 번은 이 오랑캐, 변방이라는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이 아래 형태가 소전에서는 이 받전자로 이렇게 따듬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떤 새로운 뜻이 생기냐 하면 이 밭에 이게 결국은 또 발자국이 있는 걸로 또 해석이 됩니다. 근데 발자국이 어떻게 있냐면 이렇게 왼발 오른발 이 번갈아 가면서 발자국이 있는 걸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가 번갈다, 번갈아 들다 그런 뜻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게 번, 차례, 횟수, 번갈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형에서 보면은 이 밭에 발자국은 있는데 짐승이 없으므로 빨리 달아나 버렸다 이런 의미로서 날래다 그런 의미로 해서 이 날렐파로도 불리웁니다. 그리고 이 짐승 발자국 있는 땅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서 보통 우리 땅 이름을 나타내는 자형으로도 이 번자가 쓰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얘는 원래 이 짐승의 발바닥에서 출발한 자형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오늘날은 이 번갈다 차례라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되게 되어 이 짐승 발바닥을 뜻하는 이 자형이 또 후대에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건 여기 발족자가 추가된 자형이 됩니다. 이 자는 짐승 발바닥 번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강이름 반은 결국은 여기 땅이름 반하고 여기 돌석자의 합자를 의미합니다. 즉 돌이 있는 땅 혹은 이 반은 이 발바닥 같이 평평한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돌이 발바닥처럼 평평한 자리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돌이 평평한 돌을 의미합니다. 즉 강태공이 낚시를 하던 방개를 의미하는 자가 이 강이름 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개는 그 앞으로 흐르던 작은 하천 이름이 또 되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 또 다른 뜻으로는 여기 얘가 차례 번이 짐승 발바닥이라는 뜻 외에 날래다 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돌과 날래다는 뜻이 있으니까 날랜 돌, 즉 돌화살촉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화살촉파로도 불립니다. 이 날렐파가 들어갔어요. 다음 자는 신의 개입니다. 이 자는 여기 삼수변에 이 어찌해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물론 이 삼수변은 이 물 또는 흐르는 물을 의미하는 자형이 되겠습니다. 어찌해는 이 구성자를 보면은 여기 손톱조 또 여기 작을 요자가 있고 큰 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골자를 살펴보면은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있고 머리가 두 개로 포개져 있네요. 그리고 이 머리 위에 줄이 하나 있고 다시 위에 손으로 이 줄을 잡아 당기는 형태입니다. 이 자형에서는 이 두 손이 이렇게 뒤로 묶여져 있기도 합니다. 건문에서는 뭐 각골자와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둥근 사람 머리가 두 개인 것도 있지만은 이거는 네 개 같이 아주 네 개인 것도 있습니다. 소전에서는 이제 다시 또 두 개로 딱 획일적으로 고정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노예들을 줄줄이 목을 엮어서 이 끌고 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줄줄줄 해가지고 딱 손으로 끌고 가는 이런 식이죠. 목에다가 묶어서 끌고 가는 그런 자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는 노예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히 이 해는 이 결혼을 하지 않은 이 어린 여자 노예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다르게는 이거는 뭐냐면 여기 줄줄줄 있는 걸 이 댕기머리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 댕기머리는 결혼하지 않은 여인을 나타내며 결혼을 하면서 이 머리를 비녀로 올리게 됩니다. 보통 여자들은 이렇게 보통 가슴을 그려서 건문이나 각골자에서는 구분 짓는데 아직 어리고 이 댕기머리가 있음으로써 여자라고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이 주나라 문서들을 보면은 이 어리거나 직급이 낮은 이 여자 노예를 이 해로 표현한 적이 많습니다. 또 해는 또 이 노예로 삼던 이 북쪽 야만 부족을 가리키는 이런 자형이기도 합니다. 이는 이 백인들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 노예로 삼던 것과 좀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해는 노예가 아닌 제수라는 그런 뜻으로도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는 자형을 어떻게 풀었냐 하면은 이건 손으로 이 제수의 이 머리를 움켜쥐고 이 제수를 취조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는 어찌, 왜, 무엇, 무슨, 어디, 어느 곳 등 이 제수를 취조하는 의문사로 사용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어찌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날 이 해는 이 취조의 의문사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노예, 하인이라는 뜻도 물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수변이 추가된 이 신의 개는 실제로는 이 각골 건문 소전에서도 나타나 있지 않고 이 후대에 만들어진 자입니다. 소전에서의 신의 개는 이자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어찌해와 골곡자의 합자로 만들어진 것이 이 신의 개였습니다. 이는 이렇게 줄지어 끌려가면서 이 비틀거리는 이 노예 행렬을 이 계곡을 따라서 이 내려오는 출렁거리며 내려오는 이 물살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전의 이 골곡자가 들어간 이 신에게는 험하게 이 계곡을 따라 내려오는 계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친 물결에서 다시 이 자형은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들었는데 마치 이게 다투다는 의미로 발전해서 이 다툴 해라고도 불리웁니다. 이렇다 보니까 평지를 흐르는 잔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나타내는 자형이 또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급하게 내려오는 이 계곡을 뜻하는 이 골곡자를 없애버리고 잔잔하게 흐르는 이 삼수변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 이 삼수변이 추가된 시내계입니다. 그래서 이자는 시냇물이란 그런 뜻은 있지만은 골곡자가 들어간 자연과 달리 이 다투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다음은 저의와 오늘의 마지막 자, 여기 다스릴 윤이 되겠습니다. 이 저의는 보면은 여기 사람인가 이 다스릴 윤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스릴 윤은 이 각골자를 보면은 이 손에 짝대기를 짚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짝대기는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이 고대에 이런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있는 사람은 이 제사장 또는 어떤 부족장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는 그 뜻이 다스리다, 통치하다 그런 뜻이 있고 또는 이 통치하는 권력자 혹은 이 관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유는 이 상나라 재상 이윤을 특정 짓는 자형이기도 합니다. 지팡이는 그리고 또 이 사람 손때가 묻으면은 이 반들반들거리게 되죠. 그래서 이 유는 또 광택의 의미도 있습니다. 또 이 윤의 형태를 이 붓을 잡은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 붓을 잡은 데서 나온 이 분율자와는 이 자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율은 여기 건문을 보시면은 막대의 이 붓의 이 중단 부위를 잡고 있는데 비해 지팡이를 뜻하는 이 유는 이 막대의 이 머리 부위를 잡고 있어 가지고 막대가 이 손 밖으로 삐쳐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분열자와는 달리. 그리고 여기 임금군인데 임금군이 여기 다스릴 윤에서 파생된 자형이죠. 다스릴 윤은 이게 단순히 지팡이를 짚고 있다면은 임금군은 보면 이 짚고 있는 지팡이 아래에 입구자가 있습니다. 이 뜻은 이 말로 명령을 내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권력자 중에서도 최고 권력자를 의미하는 자형입니다. 한편 이 윤은 또 이 고위관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 귀족들이나 양반들의 성씨로 이게 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를 보면은 여기 사람인이 들어간 형태죠. 이 자는 이 다스릴 윤에서 이 파생된 자 같지만은 사실 각골자를 보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여기 이 지팡이를 집은 이 다스릴 윤과 달리 이 손은 막대를 치켜들고 있습니다. 지금 짚고 있는 게 아니고 치켜들고 여기에 있는 돌아선 이 사람을 이 막대로 가리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이 막대로 이 사람을 가리킨다 해서 저, 이, 그이, 그녀, 너 등 이 저기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저희 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자는 나중에는 또 그래서와 같은 이 접속사로도 발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문으로 오면서 이 자형이 이게 막대를 치켜든 형태가 아닌 이 지팡이를 짚은 이 다스릴 윤자 형태로 이렇게 변형이 되면서 이 원래 이 치켜든 자형은 알기 좀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저의자 역시 이 옛날 문장에서 보면은 상나라 재상 이윤을 보통 가리키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반계이윤, 즉 반계에서 낚시를 한 강태공과 신야에서 농사를 지은 이윤, 이란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화불반지 복수불반분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한번 떨어진 이 꽃잎은 다시 가지에 붙을 수 없고, 한번 이 엎질러진 물은 다시 이 그릇에 담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복수불반분이란 말은 이 강태공이 남긴 유명한 어구가 되겠습니다. 강태공의 전부인 마신은 이 강태공이 주문왕을 만나기 전에 워낙 집이 궁핍해서 강태공을 떠나갔는데, 후에 이 강태공이 제나라 제후가 되어 나타나자 길거리에서 다시 아내로 맞아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강태공이 물이 담긴 그릇을 거리에 엎고 물을 다시 그릇에 담는다면 아내로 맞아주겠다고 합니다. 즉, 한 번 떠나면 두 번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 마시도 할 말은 무척 많았을 것입니다. 이 강태공은 늙어서까지 집안 살림은 하나도 안 돌보고 글만 읽었으며, 그의 아내가 하루씩 품을 팔아서 이 강태공을 먹여 살렸기 때문입니다. 늙어서 80 넘도록 이 거짓을 했으니 이 아내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루는 이 아내가 추수가 끝난 남의 논둑에서 이 피를 캐어서 죽으로 해먹기 위해서 빻아서 마당에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품팔이를 가면서 글을 읽고 있는 남편에게 이르기를, 오늘 소낙비가 오면은 멍석에 늘은 피를 걷어 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지만 소낙비에도 강태공은 책만 읽었고, 힘들게 말린 핏가루는 이 빗물에 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뒤늦게 돌아온 아내가 남편에게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짐을 사가지고 나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옛날 중국 이야기니까 그러려니 하지, 지금 사회상과는 참 맞지 않는 고사인 것 같습니다. 80 넘도록 무책임한 남편을 홀로 뒷바라지해준 부인에게 자기가 한 짓은 생각 못하고 복수불반분 이러고 있으니 좀 무정해 보이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